대선을 앞둔 추석 요동치는 대선 풍향계,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민심을 분석합니다. 추석 특집 민심연구소. 민심의 향방 예리하고 촘촘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복된 추석 되고 계신지요? 네, 저는 고향에 갔다가 네. 방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장성철 교수는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주위에 어른들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예. 처갓집에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민심 잡기, 여야 정치권이 지금 가장 큰 하드인데요. 이번 추석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장성철 저는 교수님? 첫 번째 물가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졌고, 또한 그거와 더불어서 재난지원금. 네. 그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 물건을 사셨다라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누가 될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될까, 이낙연이 될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될까, 홍준표가 될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가족들의 모임이 제한되는 명절은 이번으로 이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았고, 사실 이제 정치 얘기들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상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어르신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 자녀들한테 정치 얘기를 잘 안 물어보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추석이면 여론 풍향계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1위 이재명, 압도적 1위 치고 나간다 이렇게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1위, 이재명과 격차 벌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널뛰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이제 심각하죠, 사실은. 네. 여론조사가 제대로 여론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이제 사람들 많이 갖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조사 방식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는 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 조사 많이 오지만은 오면 많이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응답을 하기 때문에 ARS 조사로 실시된 조사의 결과는 정치 분야에 매우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다 그 얘기하는데, 선대장님, 네. 솔직히 말해서 예. 어떤 특정 언론에서는 좀 너무 이상한 조사가 계속 나온다. 특정 언론이 어디예요? 특정 언론, 아주 보수적인 매체, 그리고 어떤 또 매체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좀 의심이 갈 만한 매체가 생각되잖아. 장 교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좀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을 보게 되면 ARS 조사로 실시돼서 나온 결과들이 대체로 보수적 경향이 좀 더 높은 특성을 보이긴 해요. 네.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약간 그 어떤 특정 정치 색채가 강화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집전화 비중을 매우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전화로도 해요, 여론조사를? 예, 어떤 조사 결과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른바 유선 비율이 10%를 넘어서 20% 그 이상 훨씬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 휴대폰 조사가 아닌 경우에 또 일부는 이제 가구전화 유선 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면서 또 ARS랑 결합된 경우에는 보수적 응답이 사실은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결과적으로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맞아. 윤희웅 센터장님 여론조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번 연휴 때 봤던 두 가지 여론조사의 차이를 합산해서 보면은요, 네. 대략 14% 차이가 나요. 예. 두개 합쳐보면 1등, 2등 이렇게가. 이거에서 진짜 해명 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ARS 때나 휴대폰 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무책임하세요. 어떤 매체에서 이거 그 여론조사를 보고 여론이 이렇게 가는구나,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가는구나, 그걸 보는데 이걸 그 여론조사 나온 걸 가지고 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숨 쉬지 마시고. 일단 제가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근데 이 두 여론조사에 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보수 후보 중에 누구를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1등 나왔고요. 범진보 후보 중에는 누구를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나왔더라고요. 두 조사 똑같이. 그래요? 네, 이것만 공통점이고. 자, 그러면 추세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13등 14등 15등 16등 17등 18등 19등 20등 21등 22등 23등 24등 25등 26등 27등 28등 29등 30등 31등 32등 33등 34등 35등 36등 37등 38등 39등 40등 41등 42등 43등 44등 45등 46등 47등 48등 49등 50등 51등 52등 53등 54등 55등 56등 57등 58등 59등 60등 61등 62등 63등 64등 65등 66등 67등 68등 69등 70등 71등 72등 73등 74등 75등 76등 77등 78등 79등 80등 81등 82등 83등 84등 85등 86등 87등 88등
아니 네. 그 야권에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네. 홍준표의 존재감 그리고 상승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다가 네. 그런데 추석 밥상 민심에서는 또 윤석열의 이름이 더 나오는 것도 같아요. 요새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등 후보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된 것 같고 네.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방송됐던 예능? 예능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와 윤석열 다시 봤다. 무서운 뿔 달린 이런 검사였는 줄 알았는데 되게 예능감이 풍부한 아주 재밌는 분이다.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TV토론 때 조국 수홍 해가지고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이 좀 분노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영린을 좀 툭 하고 건드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다가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윤희영 센터장님? 이제 대선 구도는 사실은 이제 많은 관심들을 보이긴 하는데요. 쉽게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여론조사에 이제 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100%에서 120%, 130%, 150% 올라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주자들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유력 주자들, 지지층을 좀 폭넓게 가지고 있는 유력 주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다른 군소 주자들이나 새로운 주자들의 부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이제 많은 지지층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지층을 빼버리게 되면 거기다가 한 20%는 응답을 안 하는 후보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여권과 야권에 있는 유효한 지지층 표가 얼마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큰 구도 변화는 원래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홍준표 후보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는 역선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역선택은 없어요. 본질적인 역선택은 뭐냐 하면 의도적이고 전략적이고 집단적으로 거짓을 응답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다만 그것이 윤석열 후보보다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홍준표 후보가 덜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응답을 했을 뿐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준표 후보라고. 그래서 결과로는 역선택적 결과일 뿐인 것이지 의도하고 전략적인 거짓말이 가미된 역선택은 이제 아니다. 근데 다만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제가 있던 상황인데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지층의 영린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것이 탄력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 되고 말을 있습니다. 바꿨잖아요. 네. 장성철 교수님, 네. 대구의 민심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 한 10분 정도를 만났어요. 네. 이쪽 관계된 분들 만났더니 한 달 전에와 말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한 달 전에는 거의 대부분 윤석열 후보지 뭐 윤석열밖에 더 있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10분 모두 다 윤석열 후보 이게 뭔가 의혹이 계속 나와서 본선 가서 괜찮을까라는 생각과 홍준표 후보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고 뭐 재미도 있대 관심이 가네 홍준표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라는 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대구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것이 현재 여론조사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좀 검증의 칼날이 좀 더 날카롭게 나오면 보수 유권자들이 이거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본선에 가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게 되면은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윤희영 센터장님 그러면 홍준표 네. 후보가 상승세가 맞는데 네. 지금 TV 토론에서 삐끗 그리고 예능으로 조금 윤석열 후보가 이미지 상승해서 지금 잠깐 조금 눌러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변화 가능성들은 일정 부분 있는 구조를 갖추고는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진영에서 한 명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놓고
추격자라든가 대안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웬만한 악재가 나오거나 웬만한 실수를 하더라도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두 다만 달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TV 토론도 많이 하고 할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여기서 좀 더 다른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실수라든가 실언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들에 대해서 방어가 좀 미진할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앞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더욱더 강한 캠페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추격전 자체를 뿌리치려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국민의힘 그 TV 토론을 보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TV 토론 리스크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줄 알았더니 홍준표 후보에게 있었다. 1차 토론은 그랬어요?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윤석열 후보는 그냥 TV 토론 못할 줄 알았는데 본전만 해도 야 그냥 뭐 실수 안 했네 잘했네.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네.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 두 번째인데 이낙연 후보가 1월 초에 전직 대통령 사면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마음을 외면당했잖아요. 네. 이 조국 너무 과잉 수사였어 이 말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이낙연 후보에게 얘기했던 그 사면론에 같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좀 연휴 지나면서 홍준표 후보가 재빠르게 좀 네. 수습하는 국면이라서 그때만큼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를 치고 올라갈 만한 다른 이슈를 제대로 던져야 된다. 그래서 대장동에 엊그저께 가서 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2차 토론회가 있는데 두 후보들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실수만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지 말자. 네, 계속 아웃복싱 밖으로 돌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다른 후보들의 존재감을 좀 키워주자라는 생각일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랑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할 거예요. 그걸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잘 커버할 수 있느냐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캠페인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충성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과제예요. 여기서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을 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추격전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자신과의 일치되는 모습들 조화되는 모습들, 진정한 자기가 당권 주자라고 하는 그 당의 정체성을 살려오는 인물이라는 점을 윤석열 후보 측과 대비해서 하는 캠페인, 저는 그걸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1차 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신은 말이야 보수를 괴멸시키는 그러한 수사를 했던 사람이야, 박근혜를 기소했던 사람이야, 이런 식의 공격을 했거든요. 그거 알면서 보수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당신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이 나라를 다스릴 비전이 없는 사람이야.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을 해야지 과거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검증한다라는 것은 이미 낡은 이슈가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후보는 그쪽으로 좀 두들겼죠.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크호스는 누가 될 것인가? 다코스요? 예, 빅3는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빅3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유승민 후보까지 3강은 좀 정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는 잔인한 질문이신데 한 명은 누가 들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재형 후보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론조사상 좀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 버렸잖아요. 네. 나 캠프 해체, 나 그냥 민심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식의 배수진을 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은요? 네, 하태경 후보도 계속 캠페인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뭐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70%의 여론조사와 30%의 이제 당원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제 2차는 바뀌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지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자리를 놓고 이제 3명이 사실상 싸우고 있다고 보여야 되는데 하태경 후보, 최재형 후보, 원희룡 후보 이 3명 중에서 한 명이 될 텐데 차이가
아주 미묘할 것 같아요. 네. 빅4는 누가 될 것인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0523님께서 전남 곡성에서 서울 가는데요. 8시간째 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소나기피에서 왔더니 서울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처럼 오래 가는 분들 계시죠? 있겠죠?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안전운전 하셔 조심히 오십시오. 네. 2335님께서 여론조사 안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좀 더 후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민주주의를 이제 해악을 주느냐라는 논쟁이 있는데요. 사실 민주주의 때문에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없었으면 결과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서 결과가 이겁니다라고 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략적인 결과를 여론조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의 부정과 조작이 있게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필요한 측면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여론조사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윤희용 센터장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럴까요?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자, 화천대유 리스크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좀 타격을 줄까요? 타격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거 무슨 특혜야 이상해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국민의 한 50% 넘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의심으로 이재명 지사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과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산술적으로 7명이 5천만 원씩 넣는데 개인당 600억에서 700억 가져갔어.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행사가 갑작스럽게 시행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행사가 원래 더 많이 가져갈 것을 50%를 공영개발, 그래서 시가 가져갔다. 그래서 이거는 잘된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5,030억 정도를 성남시에서 회수했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2,700억이요.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에요. 근데 그 공원화 사업은 폐소를 해가지고 295억을 오히려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환수는 공공개발 이익 환수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배당금을 제대로 이익 구조를 짰어야 되는데 지분이 7%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시행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남의 뜰이라는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시행사 컨소시엄이지 화천대유도 자산관리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화천대유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익을 몰아주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한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여권 지지층 또는 이재명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다만 지금 여권과 관련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야권의 공세가 매우 이제 거세고 제가 봤을 때 대선 캠프인데 이 사안을 여권 측에서 또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상당히 명쾌하게 반박을 해내지 못하면서 논란을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재명 후보의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지율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대세론에서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명쾌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좀 대응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명확한 해명 그리고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네요. 이재명 지사가 저는 해명에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빠지세요. 이 성남의 뜰, 대장동, 화천대유 이거 보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보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조선일보가 너무 좀 치고 나가고 너무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너무 연결하니까 좀 그래서 이렇게 견제고 던진 거죠. 그렇다고요. 네. 6939님께서 윤석열 후보한테 뻔한 질문만
해서 단단히 준비해서 답하게 하는 거. 윤 후보만 땡큐죠. 다음 토론회에서 다른 질문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후보들도 이번에는 단단하게 좀 대비할 것 같습니다. 자, 네. 호남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의 그 향방을 가릴 대첩이 벌어집니다. 지금 투표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호남 지역에서 50% 넘은 여론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낙연 후보랑 근접해 있더라고요. 박빙입니까? 예, 박빙보다는 좀 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반전을 꾀해 아니면은 다시 한번 레이스를 강화시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의 사소한 조그만 격차로 이재명 지사가 이길 것 같다. 이재명 지사가 이기나 그러나 이 과반을 넘지 못해서 과반이 무너져서 이낙연한테 조금 여지를 줄 거다. 네. 네, 저도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남에서 선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큰 격차를 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호남에서의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의 선전이 이후에 이제 경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노무현 후보 때 얘기를 들어요. 근데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는 영남 후보였어요. 그렇죠. 호남에 가서 돌풍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진 건데 네. 이낙연 후보는 만약에 호남에서 선전하잖아요. 네. 자기 기반에서 선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고 자랐다. 이제 네. 여기서 뼈를 묻겠다 얘기하시는 그게 거예요. 돌풍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후에 경선 구도에 큰 변화로 의미 부여를 하는데 호남에서 약간 과도한 측면들이 있어 보인다. 느티나무님께서 호남에서 종로 버린 분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사실 의원직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배수진을 쳤다. 광주가 버리면 저는 죽습니다. 절박한 호소. 이런 동정론이 좀 일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정치적으로 되게 고도의 판단력을 갖고 계시는 호남 분들이 네. 본선에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을 하지 본선에 가서 질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호남은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길 후보. 네, 호남은 이런 거 필요 조건, 호남의 정서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호남 출신이든 아니든 존중해 주면 되고 두 번째 충분 조건은 전국적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어쨌든 지지를 해 주는 것이니까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사직까지 버리게 돼서 일정 부분 동정표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측면에서 전국적 인물이 될 것이냐 대세 후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약간 비례 원칙이 좀 맞을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호남에서 또 남은 경선을 내가 하기 위해서 뭔가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의원직을 버리는 게 그것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게 매끄럽지가 않은 측면이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지지층은 몰라. 닥치고 그냥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 누구야? 이거고. 네. 야권 지지층은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그냥 몰라. 그냥 무슨 의혹 비리 있어도 몰라. 그냥 일단은 이길 수 있는 사람 뽑을 거야. 라는 것이 양쪽 지지층의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장 교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진영에서 경선 통해 가지고 최종 후보를 한 명씩 정하는 데 있어서의 제1 기준 도덕성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에 어땠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는 이제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 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준 하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지지가 안 떨어지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네.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변수 없습니까? 네. 없을 것 같아요. 돌발 변수 없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호남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마음을 다 주진 않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다 좋아하고 우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가장 많이 모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 정세균 후보가 뒤로 물러나는 거는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게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략 한 그때 우리 봤을 때 한 4.3% 정도 지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대세를 바꿀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양쪽 캠프에 있던 분들이 이재명 캠프에도 가고 이낙연 캠프에도 가셨더라고요. 네네.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큰 변수가 안 된다. 네, 이게 전북 분이시거든요. 정세균 전 총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과 전북과 있던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네,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결선에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선에 가더라도 그러면 뒤집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이 반 이재명 전선으로 똘똘 뭉쳐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 2등한테 다 모아줘야지 이게 가능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후보들의 개성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지지층도 달라요. 그런 면에서 결선 투표에 뭐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호남에도 큰 변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추석 특집 민심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희웅, 장성철, 윤희웅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영화 로키의 수록곡입니다. 고나